양수정에서 의문의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왕시위안은 자신의 승용차와 재산을 남겨둔 채 말 한마디 남기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양수정에 빠진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는 왕시위안과 어떤 관계일까요? 용의자였던 왕시위안은 왜 또 피해자가 되었을까요? 왕시위안과 원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 이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그는 이 두 건의 형사사건과는 또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양수정 속의 형사사건입니다. 2010년 7월 13일 중국 산동성 상화현 순촌이 한 양수정에서 옷을 입지 않은 의문의 남자가 거꾸로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양수정의 입구 직경은 농구공보다 약간 더 컸을 뿐입니다. 날씨가 덥고 장시간 실외에 노출되어 피해자가 심하게 부패되어 신원 파악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법의학 조사 결과 피해자의 키는 183cm에 몸무게는 90kg으로 나이는 대략 30세에서 40세가 되는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둔기에 머리를 맞아 숨지게 되었고 숨진 지 약 3개월에서 1년 정도 된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양수정은 잡초가 무성한 외딴 농지에 위치하여 여름 장마철 당시 현장에 남아있던 유용한 단서가 모두 씻겨나가 경찰은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려면 우선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양수정은 마을에서 4-5km 정도 떨어져 있어 아는 사람이 드물었으며 양수정이 있는 농지의 주인도 그곳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양수정 입구의 직경은 33cm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작았습니다. 경찰은 양수정의 입구를 확장하고 피해자를 꺼낸 후 양수정 바닥에서 아주 중요한 물증인 벌목 도구를 발견하였습니다. 그것 또한 현장에서 발견된 유일한 물증이었습니다. 아쉽게도 경찰은 벌목 도구를 여러 번 테스트했지만 아무런 지문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평범한 소재였지만 외관이 매우 특이했습니다. 도구와 손잡이 사이에 보강용 금속 조각이 2개 있었는데 이런 정도의 강화 도구는 일반 가정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 도구는 범행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찰은 조사 끝에 유일하게 도구를 판매하는 철물점을 찾아냈습니다. 철물점 사장은 그 당시 매장에 총 80개의 똑같은 도구를 입고시켰는데 경찰이 증거 수집을 하러 왔을 당시 총 13개가 팔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13개의 도구를 구매한 사람은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아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 그 특이한 도구는 2009년 12월 말에 입고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범행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을 주민은 2010년 1월 28일 양수정 옆에서 붉은 액체를 본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렇게 범행 발생 시간은 2009년 12월 말부터 2010년 1월 28일로 좁혀졌습니다. 그 당시 경찰이 확보한 단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의 키는 183cm에 몸무게가 90kg으로 비교적 웅장한 몸매임. 두 번째, 피해자는 생전에 도구에 심하게 구타당한 적이 있음. 세 번째, 범행 발생 시간은 2009년 12월 말부터 2010년 1월 사이에 발생했음. 네 번째, 피해자의 옷은 어떤 이유인지 범인이 전부 벗겨갔음. 가장 이상한 건 네 번째 단서였습니다. 범인은 왜 피해자의 옷을 가져갔을까요? 그의 옷 중에 중요한 단서가 있거나 아니면 마을 사람들이 옷을 보고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만약 두 번째 이유라면 피해자가 마을 주민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2009년 12월 이후 실종된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하여 5일 후 총 17명의 실종자의 신원을 확인했지만 피해자의 특성에 맞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잠깐 마을을 들리게 된 외지 사람일까요? 결국 경찰은 전국의 실종자들을 모두 확인해 보았지만 여전히 피해자의 체형과 일치하는 실종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건 조사는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경찰은 수사 방향을 바꾸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마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경찰이 17명의 실종자를 조사한 결과 피해자와 유사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왕시위안이라는 남자가 눈에 띄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현지에서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자주 외지로 가 사료를 사고 또 닭을 판매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실종된 시간은 범행이 발생한 시간과 매우 유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왕시위안의 키는 165cm에 불과하고 마른 편이어서 피해자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실종은
양수정 사건과 관련이 있을까요? 경찰은 왕씨 위안을 조사하면서 아주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왕씨 위안은 불과 6개월 전에 구입한 자동차 전체를 빨간색 스프레이로 페인트 칠하였습니다. 그 당시 카센터 직원도 그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여 왕씨 위안에 대한 아주 깊은 인상이 남았습니다. 심지어 웃돈을 지불하곤 차량을 픽업하지 않고 카센터 근처 공터에 주차해두고 사라졌습니다. 그는 왜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차량 전체를 스프레이로 페인트 칠했을까요? 그 차량에 제거하기 어려운 얼룩이 있었을까요? 경찰은 바로 그 차량을 자세히 수사하기 시작하여 트렁크 안 스페어 타이어 아래에서 나뭇잎 하나가 눌려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뭇잎 사이에서 눈에 띄지 않는 검붉은 반점이 있었는데 DNA 확인 결과 피해자의 체액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건 빨간 승용차의 주인인 왕씨 위안이 양수장에서 발견된 피해자와 분명 어떤 연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왕씨 위안이 실종된 상태라 경찰은 우선 그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GPS 위치 확인이 휴대폰에서 사용되지 않아 휴대폰 통신 기록을 수사하여 사람을 찾곤 했습니다. 경찰은 왕씨 위안의 핸드폰이 2010년 3월부터 꺼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그는 피해자가 숨진 지 얼마 안 돼 실종된 것입니다. 경찰은 왕씨 위안의 핸드폰 통신 기록을 확인하여 그가 2010년 1월에 텐진 지역의 두 번호와 자주 통화한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1월 24일부터 그중 한 번호와의 연락이 전혀 없었고 다른 번호는 그날 이후 바로 폐쇄되었습니다. 분명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을 것입니다. 현지 경찰은 즉시 텐진 경찰에 연락하여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텐진 경찰이 조사한 바 폐쇄된 전화번호의 소유자는 32세 남성 한벌리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가 2010년 1월에 고향 친구와 함께 외지로 일하러 나갔다가 다시는 연락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키는 183cm에 체격은 좀 웅장한 편이어서 양수정에서 발견된 피해자와도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한벌리의 가족의 DNA를 추출하여 비교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왕씨 위안이 실종되기 전 한바오 산이란 사람과 많은 연락을 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한바오 산이 바로 한벌리와 함께 텐진에서 외지로가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곧 한바오 산은 한벌리의 실종 수사를 협조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한바오 산의 진술은 이러했습니다. 1월 24일 이후 한벌리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한벌리는 그에게 다른 곳에서 일하러 갈 것이라고 했다고 하였습니다. 마침 DNA 검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양수정에서 발견된 피해자가 바로 한벌리였습니다. 이것 또한 경찰이 예상한 바였습니다. 기존 확보된 단서로 한벌리가 1월 24일 전에 숨진 것으로 알 수 있었는데 한바오사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경찰이 DNA 결과를 그에게 제시하자 그는 결국 알고 있는 모든 걸 자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한벌리는 원래 타인에게 고용되어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한 가해자였습니다. 2009년 9월 누군가가 10만 위안, 하나로 약 1,800만 원을 들여 한씨 형제 둘을 고용하여 사람을 해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용자가 바로 왕씨 위안인데 그는 장번링이라는 남자를 숨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씨 형제가 번번이 실패하여 왕씨 위안은 보수를 14만 위안, 하나로 약 2,56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에 왕씨 위안은 조급해져 한바오산에게 전화를 걸어 보수까지 올렸는데도 너희들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어. 이제 두 가지 선택권을 줄 건데 한벌리를 해치면 남은 잔액을 줄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둘을 다 해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바오사는 단호하게 한벌리를 해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2010년 1월 24일에 한바오사는 한벌리를 해치고 왕씨 위안을 불러 그를 거꾸로 양수장에 방치하였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사건의 용의자를 먼저 파악하고 피해자의 신원을 밝히는데 불과 16일만 걸렸습니다. 이제 도주 중인 주범 왕씨 위안만 체포하면 사건은 완벽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밖의 경찰은 2년 반의 시간을 걸쳐 왕씨 위안의 행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왕씨 위안을 체포하기 위해 경찰은 다시 마을로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그때 왕씨 위안의 친척과 친구들이 모두 똑같은 문자를 받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있잖아. 나 지은 빚이 있어. 몇 년간 도망 다녀야 해.
내 걱정은 하지마 이었습니다. 그럼 왕시위안은 도대체 어디에 숨었을까요? 경찰은 그의 외지에 있는 지인을 포함한 그의 모든 인간관계를 확인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와 동시 경찰은 왕시위안의 모든 은행 계좌도 확인해 보았는데 그가 사라진 이후 그의 모든 은행 계좌에는 입출금 이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신분증도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확보된 단서는 그 문자 메시지뿐이었습니다. 경찰은 문자 메시지를 연구한 결과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왕시위안은 모든 사람을 브라더라고 불렀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그의 핸드폰으로 여러 명에게 한꺼번에 보낸 것입니다. 아이를 두고 양계장을 포기하고 새로 색칠한 차를 버리고 은행에 있는 돈도 쓰지 않은 건 분명 왕시위안이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럼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돈 문제로 얽힌 한바오산일까요? 경찰은 감옥에 있는 한바오산을 다시 찾아갔지만 그는 왕시위안을 절대 해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진술로 2010년 구정 이후 눈이 내리고 안개가 낀 날에 마지막으로 왕시위안을 목격했으며 그날 이후 그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기상청을 방문하여 왕시위안이 실종된 날을 2010년 3월 9일로 추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3월 9일에 한바오산은 중국 산동성에 없었으므로 그는 왕시위안을 해친 범인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경찰은 왕시위안이 해치려고 했던 장번링을 지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 경찰은 한번링이 사건을 조사할 때 장번링이 한씨 형제의 수단이 너무 어리석다며 본인이라면 그냥 사람을 잡아 죽여버릴 거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이에 경찰은 새로운 수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번링은 장례 업무에 종사했었는데 고인을 화장터로 이송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고인이 화장하려면 화장 증명서가 있어야 망자를 화장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3월 9일 이후 화장 기록을 조사하여 고인의 가족들과 화장 기록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지 규정에 따라 장번링은 화장 증명서만 있으면 망자를 다른 화장터로 이송하여 화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혹시 장번링이 왕시위안을 다른 현으로 가져가 화장한 것일까요? 이에 경찰은 인근 여러 현의 화장 기록을 찾아 일일이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3월 9일 이후 며칠간 장번링은 현지와 기타 현에서 총 5명을 화장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5번의 화장에 대해 준비 서류가 완벽하여 사건 담당 경찰은 또 지난 몇 년간 현지 화장터의 화장 기록도 가져와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경찰은 아주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2008년 12월 장번링은 한딩씨 노인을 화장터로 이송했었는데 그 이름은 3월 9일에 다시 등장했었습니다. 노인의 가족들에게 확인한 결과 2008년 12월에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화장터에서는 망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아 장번링은 그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경찰은 장번링이 왕시위안을 해친 범인이라고 확정하였지만 왕시위안이 이미 유골이 되어 그를 범인이라고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경찰은 장번링의 아내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2010년 3월의 어느 추운 날에 그녀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나무 소파 위에 있던 쿠션이 없어진 걸 발견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누가 눈이 오는 날씨에 나무 의자에 있는 쿠션을 뗐을까요? 경찰은 바로 소파를 샅샅이 뒤져 소파 등받이 뒤쪽에서 눈에 띄지 않는 아주 작은 여러 개의 붉은 반점을 발견했습니다. 확인 결과 그 반점은 왕시위안의 체액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 장번링은 드디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장번링의 아내는 왕시위안과 내연관계였는데요. 두 사람은 심지어 사람을 고용하여 장번링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장번링에게 들키게 되어 그는 한 형제에게 참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장번링은 왕시위안을 집으로 불러 그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대해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왕시위안이 인정하지 않자 다투던 중 장번링은 그의 친구 이문희와 함께 방망이로 왕시위안을 때리고 기절시켜 큰 보따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번링은 사망증명서가 분실됐다는 이유로 증명서를 재발급하여 그것으로 왕시위안을 화장하였습니다. 이렇게 가해자가 피해자가 된 이 두 사건은 2년 반 만에 드디어 해결되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